어머님 생신이라고 하셔서 골드바 하나 가져왔어요. 상간녀는 저를 앞에 두고 대놓고 며느리 행세를 했습니다. 진작 너 같은 애 말고 금부자 며느리를 들였어야 하는 건데. 시어머니는 금에 눈이 멀어 저를 무시하고 쫓아냈습니다. 당장 이혼해. 남편도 돈 많은 상간녀에게 홀려서 저를 버렸고 5년 동안 남편을 뒷바라지한 저의 고생은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결심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주기로요. 그리고 이혼 직후부터 시댁 식구들은 파멸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서로 꾸며낸 거짓말이 엄청난 독이 되어 돌아올지를요. 앞으로 펼쳐질 시원한 복수극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자분들이 계신 곳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종로구 낡은 다세대 주택의 거실에서 박금자의 손바닥이 지혜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이 복도 없는 년아, 당장 이혼 도장 찍어. 지혜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가 뺨을 움켜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우리 민호가 진짜 부잣집 딸하고 결혼할 거야. 너 같은 거지는 꺼져. 박금자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유리가 도금된 가짜 골드바와 명품 가방을 끌어안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지혜 씨도 이해하실 거예요. 유리가 가식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의 가슴이 터질 듯 아팠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하던 날들이었습니다. 손톱 밑에 때가 끼도록 청소를 하고 저녁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민호의 공무원 고시 준비를 위해서였습니다. 여보, 정말 이게 당신 마음이야? 지혜가 부엌 문가에 서 있는 민호를 바라보며 간절히 물었습니다. 민호가 벽에 기대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혜야, 이제 그만해. 우리는 애당초 안 맞았어. 안 맞았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 5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5년 동안 뭘 했다고. 나 취직시켜준 것도 유리 아버지 덕분이야. 민호가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지혜가 자신을 종로 금은방에 취직시켜줬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유리가 소개해준 일자리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박금자가 테이블 위에 묵직한 골드바를 두 손으로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것 봐. 유리가 가져온 이 금덩이. 이런 게 진짜 며느리가 가져올 예물이지. 얼마나 무거운지 봐라. 이런 건 평생 처음 만져보네. 박금자가 골드바를 품에 안으며 감탄했습니다. 유리가 겸손한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작은 정성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사실 유리는 전 재산을 털어서 진짜 금한덩이를 샀습니다. 첫 번째 미끼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도금된 골드바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박금자와 민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지혜야, 네가 이해해. 유리 아버지는 종로에서 제일 큰 금은방 사장이셔. 민호가 우쭐한 표정으로 가슴을 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회사 관리직으로 승진한 거야. 월급도 2배로 올랐고 나도 이제 성공한 남자가 됐다고. 더 이상 가난하게 살 필요 없어. 지혜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민호가 일하는 그 금은방의 진짜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걸 민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혜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종로 금 유통망의 8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업계 사람들은 지혜를 금 회장의 딸, 종로의 숨은 실력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민호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 대리 사장을 세워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그렇게 의미 없었어?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미 없었다고는 안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 시간? 가난한 시간 말이야? 이제 그런 건 끝이야. 민호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유리가 민호의 팔짱을 끼며 득이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자기야, 빨리 끝내고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가자. 아버지가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계셔. 그래, 빨리 가자. 장인어른 뵙는 게 중요해. 민호가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박금자가 지혜 앞으로 성큼 다가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서 도장 찍어. 이런 호강이 어디 있어. 유리 같은 며느리를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 지혜가 서류를 받아들며 마지막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눈엔 이미 지혜에 대한 애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유리가 약속한 부와 성공에 대한 욕망만 가득했습니다.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알겠어요. 도장 찍을게요. 지혜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금자와 민호, 유리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혜가 도장을 서류에 찍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정말로. 지혜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박금자가 어깨를 으쓱하며 코웃음 쳤습니다. 후회? 누가 누굴 후회한다고. 가난뱅이가. 우리가 뭘 후회해? 이런 행운이 어딨어. 지혜가 서류를 탁자에 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혜의 목소리에 묘한 차가움이 감돌았습니다. 유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민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드디어 끝났네. 이제 우리만 생각하자.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유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혜가 현관문을 열며 뒤돌아봤습니다. 참 어머니, 그 금덩이 정말 진짜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요즘 정교한 가짜가 많다던데. 박금자가 황급히 골드바를 끌어안으며 발끈했습니다. 뭐라고? 이게 가짜라고? 인연이 재수없게.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시라는 말씀이었어요. 사기당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지혜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골목길로 나온 지혜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골목 끝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이 조용히 지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50대 중년 남자가 차에서 내려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실장이 차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지혜가 차에 올라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그 집 창문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실장, 강민호가 일하는 금은방에 들어가는 모든 귀금속 공급을 오늘부터 중단해.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창고에 있는 진짜 다이아몬드들은 모두 빼내고 정교한 큐빅으로 바꿔놔. 김 실장이 룸미러로 지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건가요? 지혜가 창밖의 종로 거리를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응, 이제 시작이야. 그 사람들이 진짜 지옥이 뭔지 알려줄 시간이 왔어. 5년 동안 참았던 걸로 충분해. 한편 집안에서는 박금자가 골드바를 두 팔로 끌어안고 방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우리 민호 정말 대단한 며느리 데려왔네. 이런 금덩이를 그냥 선물로 주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박금자가 골드바에 뺨을 비비며 감격했습니다. 유리가 민호에게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자기 일하는 금은방 창고에 다이아몬드도 있지? 어떻게 그걸 알아?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다이아몬드? 그런 걸 어떻게 해? 민호가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괜찮아. 잠깐만 빌리는 거야. 내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나중에 꼭 돌려줄게. 약속해. 유리가 민호의 손을 잡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민호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일 조심스럽게 가져다 줄게. 아무도 모르게. 유리의 입꼬리가 더욱 올라갔습니다.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금자가 지혜가 나간 문을 향해 소금 한 줌을 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가난뱅이가 우리 집에 재수 없게. 다신 얼씬도 하지 마. 이제 우리 집안에 정말 부자 며느리가 들어왔어. 그 순간 지혜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모든 준비 끝났지? 전화 너머에서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대표님. 이미 그 금은방에서 3개월째 점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호는 저를 그냥 말단 직원으로만 알고 있어요. 지혜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 그들이 가짜 금을 들고 와서 자랑할 때 정확히 폭로해줘. 모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야. 알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정밀 감정기까지 준비해뒀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지혜가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종로 금은방 거리의 화려한 간판들이 차창 너머로 흘러갔습니다.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걸 민호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실장, 아버지 묘소에 들러서 가자. 네, 사모님. 오늘 같은 날엔 더욱 그래야죠. 차가 방향을 틀어 조용한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묘지는 고요했습니다. 지혜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시작합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짓밟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쌓아 올리신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똑똑히 지켜내겠어요. 바람이 불어와 지혜의 검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지혜가 일어서며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민호는 금은방 창고에서 몰래 다이아몬드 원석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정말 좋아할 거야. 이런 걸 선물 받으면 얼마나 행복해 할까. 민호는 자신이 가져가는 것이 지혜가 미리 바꿔서 치기에 둔 가짜 큐빅이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정말 부자 사위가 됐어. 유리 아버지도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민호가 혼자 중얼거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리는 민호가 준 가짜 다이아몬드를 받아들고 과장되게 환호했습니다. 자기야, 정말 고마워.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라니. 우와, 진짜 반짝반짝하네. 이제 우리 정말 부자가 됐어. 박금자도 옆에서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이런 보물도 다 가지고 있고 이런 게 바로 복덩어리지. 지혜 같은 가난뱅이하고는 차원이 달라. 하지만 그 순간 지혜는 강남의 초고층 빌딩에 있는 자신의 비밀 사무실에서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형 모니터 세계에는 민호의 집 앞모습이 다각도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미리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들이었습니다. 정말 어리석한 사람들이네.
끝까지 욕심만 부리는군. 지혜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돼. 각자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될 시간이야. 지혜가 의자를 돌리며 종로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거리 어딘가에서 민호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들고 우쭐해하고 있을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곧 그들 모두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지혜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금자는 매일 아침 골드바를 쓰다듬으며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호 정말 잘났어.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구해왔을까? 박금자가 골드바에 입을 맞추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도 유리가 명품 가방을 들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유리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박금자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왔구나. 오늘도 예쁘네. 유리가 가방에서 조그만 상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작은 선물이에요. 상자 안에는 또 다른 골드바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겉면만 금으로 칠한 텅스텐 덩어리였습니다. 박금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또 금덩어리라니. 유리야, 이렇게까지 해도 되니?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 가족한테는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리가 겸손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박금자는 첫 번째로 받았던 진짜 금의 기억 때문에 이번 가짜도 당연히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민호야, 빨리 와봐. 유리가 또 선물 가져왔어. 박금자가 부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호가 급히 나와서 골드바를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우와, 진짜 대단하다. 유리야, 고마워. 별 말씀을요, 자기야.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유리가 민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박금자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유리야, 그런데 말이야. 내 아버지 사업이 정말 그렇게 큰가? 네,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종로에서 제일 큰 금은방 체인을 운영하세요. 유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민호도 앞으로 계속 승진할 수 있는 거지? 당연하죠. 자기는 이제 저희 가족이니까 특별 대우받을 거예요. 유리가 민호를 보며 윙크했습니다. 박금자가 갑자기 유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리야, 사실 말이야. 우리 집 전세 보증금이 좀 있거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내 아버지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까? 이자도 좋게 쳐주시면. 박금자의 눈에서 탐욕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유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걸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가족인데. 아니야,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지. 얼마나 있는데? 한 5천만 원 정도요.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거든요. 박금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저희 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게요. 분명 좋은 조건으로 해주실 거예요. 유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전세 보증금까지 빼면 안 되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바보야. 투자해서 돈을 늘리는 거야. 유리 아버지 같은 분이 사기를 치겠니? 박금자가 민호를 나무라며 말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지혜는 종로의 한 고급 카페에서 김 실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사모님, 박금자가 완전히 넘어갔네요. 김 실장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박금자 집의 실시간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군. 탐욕 앞에서는 이성을 잃는다니까. 지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진짜 그 돈을 받아도 될까요? 물론이지. 밭대 가짜 투자 서류를 만들어서 줘.
나중에 모든 게 가짜였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지혜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민호 쪽 상황은 어때? 어제 창고에서 다이아몬드를 또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걸로요. 김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완벽하네. 그럼 이제 사채업자들을 움직일 때가 됐어. 지혜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다시 박금자의 집으로 돌아가 보니 유리가 민호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종로 금 유통 관련 서류가 필요하대. 금 유통 서류? 그게 뭐야? 민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너희 회사에 있는 거래처 명단이나 계약서 같은 거 말이야. 그런 걸 왜 필요로 해? 아버지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시거든. 경쟁 업체들 파악하려고. 유리가 그럴듯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서류를 함부로 가져갈 수는 없어. 민호가 망설였습니다. 자기야, 우리 곧 결혼할 건데 그 정도도 못 해줘? 유리가 애교를 부리며 민호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그 서류만 있으면 자기를 임원으로 바로 승진시켜 주신대. 민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임원? 정말? 당연하지.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시겠어? 유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가 고민하는 사이 박금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민호야, 뭘 망설여?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어머니 말씀이 맞아. 유리 아버지 같은 분이 우리한테 이런 제안을 해주시는데. 민호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일 몰래 복사해서 가져다 줄게. 유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자기야. 정말 사랑해. 그때 유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 전화 받을게. 유리가 전화를 받으며 거실에서 나갔습니다. 사실 전화를 건 사람은 지혜였습니다. 지혜가 변조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리 씨,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다 순조롭게 되고 있어요. 박금자는 완전히 넘어갔고요. 유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호도 서류를 가져다 주기로 했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단계를 올릴 때군요. 다음 단계가 뭔가요? 내일 오후에 사채업자가 민호에게 연락을 갈 겁니다. 사업 확장 자금 대출 제안으로요. 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유리가 갑자기 불안해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서워하면 어떻게 해요? 이미 시작된 일이에요. 계속 계획대로 하세요. 그래야 당신도 안전할 테니까. 지혜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유리가 움찔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계속하겠어요. 전화를 끄는 유리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 친구 전화였어. 별거 아니야. 유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회사 창고에서 몰래 서류들을 복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복사한 서류들은 모두 지혜가 미리 준비한 가짜 서류들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걸 가져가도 될까? 민호가 복사된 서류를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때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민호 형, 뭐 하세요? 아, 진우야. 잠깐 복사할 일이 있어서. 민호가 서둘러 서류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형, 요즘 창고에서 물건이 자꾸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진우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가 없어져? 다이아몬드 원석들이요. 사장님이 재고 조사를 하신다던데. 진우가 민호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그래. 나는 모르겠는데. 민호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형이 뭔가 아시는 거 있으면 미리 말해주세요.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진우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호가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나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 진우가 민호의 뒷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모든 게 지혜의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리가 민호에게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자기야, 정말 고마워.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실 거야. 그런데 유리야,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있어. 민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문? 창고에서 물건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다더라고. 유리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혹시 내가 가져간 다이아몬드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설마 그런 큰 회사에서 몇 개 없어진다고 난리 피우겠어? 유리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보다 자기야, 아버지가 내일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 하셔. 정말 장인어른을 만나게 되는 건가? 민호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응. 그리고 임원 승진 얘기도 정식으로 하실 거야. 유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호 씨 맞으시죠? 저는 대한사채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에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채? 저는 사채업체랑 일이 없는데요.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사업 확장 자금 대출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해드릴 수 있어요. 사업 확장이요? 저는 직장인인데요. 유리 씨가 소개해 주셨어요. 장인어른 사업에 동참하신다면서요? 민호가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유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런 얘기가 있긴 했지만 한 2억 정도 필요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월 이자 3%로 해드릴게요. 2억이요? 그런 큰 돈을. 민호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수익만 나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유리 씨 아버님 보증도 있고요. 전화가 끊어진 후 민호가 유리를 째려봤습니다. 유리야, 이게 뭐야? 왜 사채업자가 나한테 전화해? 나도 몰라.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일이야. 유리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2억이라고? 그런 큰 돈을 빌려서 뭘 하겠다는 거야? 자기야, 진정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유리가 민호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금자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뭔 소리가 이렇게 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사채업자가 민호한테 전화했어요. 유리가 설명했습니다. 사채업자? 그런 걸 왜 연락해? 박금자가 놀랐습니다. 유리 아버지 사업 때문인 것 같아요. 민호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냐? 큰 사업 한다는 뜻이잖아. 박금자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2억이라는 큰 돈을 빌리는 건데요. 2억? 에이, 유리 아버지 같은 분한테 2억이 뭐야? 박금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지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군. 탐욕에 눈이 멀어서 절벽으로 걸어가고 있어. 지혜가 모니터를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곧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내가 5년 동안 느꼈던 그 절망감을 똑같이 느껴봐. 지혜의 눈에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3일 후 박금자가 골드바 2개를 보자기에 싸서 종로 금은방으로 향했습니다. 유리가 준 투자금 영수증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민호야, 어서 나와서 어머니 도와줘. 박금자가 금은방 앞에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민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유리 아버지한테 이 금덩어리들 보여드리고 투자금 계약하러 왔지. 박금자가 자랑스럽게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그때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 금을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 뭘 확인해? 박금자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요즘 정교한 가짜 금이 많거든요. 한번 검사해 드릴까요? 진우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급히 말렸습니다. 진우야, 괜찮아. 확실한 금이야. 형,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손님들도 많이 계시고. 진우가 정밀 금 감정기를 가져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호기심에 둘러쌌습니다. 어머님, 이 기계에 한 번만 대보세요. 진우가 골드바를 감정기에 올렸습니다. 기계에서 빨간 불빛이 번쩍이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해보죠. 진우가 두 번째 골드바도 올렸습니다. 똑같이 빨간 불빛과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건 가짜 금입니다. 진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짜라고? 요즘 정말 가짜가 많네.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박금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짜라고? 그럴 리 없어. 유리가 직접 가져온 건데. 어머님,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겉면만 금으로 칠한 텅스텐이에요.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그럼 첫 번째 것도 확인해 봐야겠네. 첫 번째는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는 완벽한 가짜네요.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박금자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유리가 왜 가짜를 줬을까? 어머니, 진정하세요. 분명 실수일 거예요. 민호가 박금자를 부축했습니다. 그때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유리 씨에 대해 자세히 아세요? 무슨 소리야? 종로에서 제일 큰 금은방 사장 딸이야. 박금자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종로에서 제일 큰 금은방 사장은 따로 있습니다. 진우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럼 유리 아버지는 누구야?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박금자와 민호가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금자가 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리야, 당장 집으로 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와보면 안다. 박금자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유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화나셨어요? 이게 뭐야? 박금자가 가짜 골드바를 유리 앞에 던졌습니다. 가짜 금을 왜 우리한테 줬어? 유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가짜요? 그럴 리 없는데. 금은방에서 확인했어. 완벽한 가짜라고. 민호도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유리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주신 건데. 그럼 내 아버지도 속은 거야? 박금자가 따졌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유리가 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박금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게요. 유리가 우물쭈물했습니다. 말씀드린다고? 벌써 5천만 원을 줬는데. 박금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채업자 김 과장이었습니다. 민호 씨, 계약서 준비 다 됐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지금은 상황이 좀. 뭘 망설이세요? 유리 씨 아버님이 보증을 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전화를 끊은 민호가 유리를 째려봤습니다. 유리야, 사채업자가 내 아버지가 보증 선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나요? 저는 모르겠는데. 유리가 시치미를 뚝 떼었습니다. 박금자가 갑자기 유리의 명품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은 뭐야? 가죽이 벗겨지고 있잖아. 유리가 황급히 가방을 감쌌습니다. 이건 오래된 거라서 그래요. 명품이 그렇게 쉽게 벗겨져? 박금자가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박금자가 문을 열자 집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금자 씨, 전세 보증금은 언제 주실 건가요? 전세 보증금? 무슨 소리예요? 박금자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보증금 계좌가 텅 비었다고 하던데요. 집주인의 말에 박금자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어제까지 확인했는데 직접 은행 가서 확인해 보세요. 한 푼도 없어요. 집주인이 차갑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박금자가 유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유리야, 우리 돈 어디 갔어? 내가 가져간 거야? 저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유리가 울면서 부인했습니다. 민호가 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금자 명의 계좌 확인 좀 해주세요. 잠시 후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 한 푼도 없다고 하네요. 어제 오후에 전액 출금됐대요. 박금자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어. 그 순간 유리가 슬그머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어디가? 이 사기꾼아. 박금자가 유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리가 재빨리 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둑이야. 사기꾼이야. 박금자가 베란다에서 소리쳤습니다. 한편 종로의 고급 호텔에서 지혜는 도진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헤어진 오빠였습니다. 지혜야, 정말 오랜만이다. 도진이 감격스럽게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검사가 됐다면서요? 응, 특수부 검사야. 그런데 넌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었구나. 도진이 놀라워했습니다. 오빠, 사실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지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데? 제 전 남편이 횡령을 하고 있어요. 증거도 다 있고요. 지혜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도진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네. 오빠가 수사해 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이런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도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유리를 찾아 그녀의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방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리야, 어디 있어? 민호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방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아까 짐 다 빼고 갔는데요. 택시 2대나 불러서. 언제요? 1~2시간 전쯤이요. 엄청 급해 보이던데. 민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민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강민호 씨 계신가요? 횡령 혐의로 조사받으실 분이 있습니다. 민호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박금자가 망연히 바라봤습니다. 우리 민호가 뭘 잘못했다고. 박금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지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 지혜가 차갑게 웃으며 혼잣말했습니다. 5년 동안 나를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지. 창밖으로는 종로 거리가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검찰청 조사실에서 민호가 차가운 의자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강민호 씨, 횡령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진이 서류를 펼치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횡령한 적 없습니다. 정말로.
민호가 손을 휘저으며 부인했습니다. 그럼 이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진이 증거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민호가 유리에게 준 가짜 큐빅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산 거예요. 회사 창고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고요? 도진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더해졌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민호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도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 CCTV 화면은 뭡니까? 당신이 창고에서 물건을 빼내는 모습이 다 나와 있는데요. 화면에는 민호가 몰래 다이아몬드 상자를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잠깐 빌린 거였어요. 회사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도 횡령입니다. 도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도진의 명함을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강도진, 혹시 이지혜하고 이지혜가 제 여동생입니다. 도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의자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혜가 검사 누나였다고요? 당신이 제 동생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도진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5년 동안 동생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민호가 온몸을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도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지혜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태준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은 글로벌 투자 회사의 CEO였습니다. 지혜 씨의 디자인은 정말 놀랍습니다. 세계 시장에 내놔도 충분히 통할 것 같아요. 태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지혜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자금도 인프라도 다 준비돼 있어요.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건가요? 지혜가 궁금해했습니다. 당신에게서 특별한 것을 받거든요. 단순히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예술을 추구하는 모습을요. 태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힘든 일을 겪었는데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하신 거 알고 있어요. 그런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더욱 존경스럽습니다. 태준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의 마음이 잠시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태준 씨, 제가 복수를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복수요? 누구에게요? 태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들에게요.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복수의 일환이에요. 지혜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태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아픔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가요. 하지만 복수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는 게 어떨까요? 아직은 안 돼요. 끝까지 가봐야 해요. 지혜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보였습니다. 그럼 제가 곁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당신이 다치지 않도록 말이에요. 태준이 지혜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때 지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진이었습니다. 지혜야, 강민호 구속됐다. 정말요, 오빠? 지혜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횡령 혐의 말고도 사기 혐의까지 추가로 붙을 것 같아. 유리라는 여자와 공모한 증거들이 나왔거든. 유리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 도망 중이야. 하지만 곧 잡힐 거야. 전화를 끊은 지혜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제 전 남편이 구속됐어요. 그래서 기분이 어떠세요? 시원하면서도 뭔가 허전해요. 지혜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박금자는 구치소 면회실에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철창 너머의 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왔어. 박금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억울해요. 지혜가 저를 모함한 거예요. 민호가 절규했습니다. 지혜가? 그 가난뱅이가 뭘 할 수 있다고? 어머니는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지혜가 종로 금은방의 진짜 주인이었어요. 민호의 말에 박금자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 없어. 제가 일했던 회사도 제 월급도 모두 지혜 돈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박금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가 무시했던 며느리가 실제로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완전한 사기꾼이었고요. 박금자가 면회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뭔 짓을 한 거야? 그 순간 지혜는 민호가 일했던 금은방 건물을 매입하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건물을 허물고 주얼리 박물관을 짓겠습니다. 지혜가 건축업체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규모가 상당하네요. 공사비만 수백억 원이 들 텐데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화려하고 멋진 박물관으로 만들어주세요. 지혜의 눈에 야망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한편 유리는 공항에서 해외로 도망치려 했지만 출입국 사무소에서 제지당했습니다. 출국 금지 대상자입니다. 경찰서로 동행하셔야겠어요. 저는 죄가 없어요. 민호가 시킨 거라고요. 유리가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미리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 유리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실에서 도진이 유리를 신문했습니다. 오유리 씨, 당신의 진짜 이름은 김영이죠? 그게 어떻게... 유리가 당황했습니다. 이미 다 조사했습니다. 혼인 빙자 사기 전과가 3번이나 있네요. 도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수법을 썼군요. 가짜 신분으로 접근해서 돈을 뜯어낸 거죠. 아니에요. 민호가 저를 속인 거예요. 유리가 울면서 부인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도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석양이 지는 묘지는 고요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첫 번째 단계가 끝났어요. 지혜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와 유리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고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박금자도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에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금은방 거리를 더욱 발전시킬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지혜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태준이라는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혜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는 종로 금은방가에 숨겨진 여제 이지혜의 성공 스토리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5년간 숨어있던 종로의 진짜 주인, 이지혜 대표 화제. 박금자가 신문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혜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사진 속 지혜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가난한 며느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발로 찬 거구나. 박금자가 신문을 움켜쥐며 오열했습니다. 그 순간 지혜는 태준과 함께 새로운 주얼리 컬렉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컬렉션 이름은 진실의 빛으로 하겠습니다. 지혜가 디자인 스케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당신의 마음이 담긴 것 같아요. 태준이 감탄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아직 절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로 귀금속 연합회 대회의실은
업계 거물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지혜 대표를 종로 귀금속 연합회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합니다. 김 회장이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혜가 단상에 올라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로 귀금속 업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혜가 당당하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역대 최연소 회장 탄생이네요. 박 전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지혜 대표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이런 젊은 리더가 필요했어. 이 사장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앞으로 종로가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정 부회장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회장 선출식을 마친 지혜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혜 대표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종로를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주얼리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특별한 공간으로 말이에요. 지혜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곧 대규모 주얼리 박물관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한국 전통 세공 기법부터 최신 디자인까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요.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렀습니다. 회장 선출식을 마친 지혜는 태준과 함께 주얼리 박물관 건설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벌써 이렇게 많이 올라갔네요. 정말 웅장하네요. 태준이 건설 중인 건물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최고의 박물관을 만들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제대로 보존하고 전 세계에 알리고 싶거든요. 지혜의 눈에 결의가 번뜩였습니다. 지혜 씨의 열정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꿈이 현실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신기해요. 태준 씨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지혜가 태준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건설 현장 책임자가 헬멧을 쓰고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박물관 중앙 전시실 설계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지혜가 설계도를 펼쳐봤습니다. 여기 가장 중앙에 아버지의 작업 도구들을 전시할 거예요. 지혜가 설계도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낡은 망치와 정, 그리고 돋보기까지 모두요. 그분이 평생 사용하셨던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런 소박한 도구들을 왜 중앙에 전시하시는 건가요? 건설 책임자가 궁금해했습니다. 진짜 보석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장인의 정성이거든요. 지혜가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진짜 가치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겉만 번지르르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태준이 지혜의 철학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성공했는데도 초심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날 저녁 태준은 지혜를 위해 남산타워를 전체 대관했습니다. 서울 시내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파티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지혜 씨를 위한 특별한 밤이에요. 당신이 받아 마땅한 대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태준이 지혜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요? 너무 과분해서 부담스러워요. 지혜가 파티장을 둘러보며 감동했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5년 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태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파티장에서는 정재계 유명 인사들이 지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혜 대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성공 스토리가 또 있을까요? 대기업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종로업계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셨어요. 우리 모두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은행장이 감탄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주얼리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백화점 사장이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지혜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배신에 대한 걱정이나 뒷일에 대한 불안 없이 순수하게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태준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날이 올 줄 진짜 몰랐어요. 지혜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지혜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 덩달아 기뻐져요. 당신이 웃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태준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절망적이었거든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더욱 빛나는 거예요. 태준이 지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한편 박금자는 지혜의 박물관 앞에서 노숙하고 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며칠째 지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한 번만 만나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빌고 있는데. 박금자가 박물관 정문 앞에서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혜 시어머니예요. 정말이에요. 박금자가 애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런 분이 여기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경비원이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혜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박금자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그때 지혜의 차가 박물관 앞에 천천히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롤스로이스에서 지혜가 우아하게 내렸습니다. 화려한 샤넬 드레스를 입고 목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지혜의 모습은 진짜 여왕 같았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박금자가 달려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단숨에 막아섰습니다. 사모님, 위험합니다. 경호원이 박금자를 밀어냈습니다. 지혜는 박금자를 한번 차갑게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자락이 바람에 우아하게 휘날렸습니다. 지혜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박금자가 절규하며 지혜의 뒷모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박물관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모님은 바쁜 분입니다.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경호원이 차갑게 말하며 박금자를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구치소에서 민호는 신문을 통해 지혜의 성공 소식을 접했습니다. 종로 여제 이지혜, 수백억 원 규모 박물관 건설, 연합회 회장 추대, 업계 최고 권력자로. 제목들을 본 민호가 신문을 바닥에 던지며 벽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아,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민호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저런 거대한 행운을 내 발로 걷어찬 거구나. 미친놈아, 정말 미친놈이야. 민호가 계속 중얼거리며 괴로워했습니다. 교도관들이 급히 달려와 민호를 제지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자해하면 더 안 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 바에야. 민호가 절망에 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때 지혜 말을 들었을까? 왜 유리 같은 사기꾼에게 속았을까? 민호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는 도진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디자인한 의미 깊은 반지였습니다. 오빠, 이거 받으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지혜가 정교한 벨벳 반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이거?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 도진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황금으로 만든 정희의 저울 모양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의 저울이에요. 오빠가 항상 정의롭게 살아가시라는 의미를 담았어요. 지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빠께서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 달라는 뜻도 있어요. 지혜야, 정말 고마워.
이런 의미 깊은 선물을 도진이 감동에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오빠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예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앞으로도 계속 지켜줄게. 누가 감히 내 동생을 건드려? 도진이 지혜를 꼭 안아줬습니다. 태준에게도 특별한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태준 씨에게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혜가 또 다른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무한대 모양이에요. 우리 관계가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지혜 씨, 저도 당신께 드릴 게 있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작은 티파니 상자를 꺼냈습니다. 뭐예요? 갑자기 이런 걸? 지혜가 궁금해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열어보세요. 제 마음이 담긴 거예요. 상자 안에는 눈부신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지혜가 깜짝 놀랐습니다. 프로포즈는 아니에요. 아직은요. 하지만 언젠가 당신이 복수를 완전히 끝내고 진정한 행복을 선택할 때 옆에 있고 싶다는 약속의 의미예요. 태준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태준 씨,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당신이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을 때까지요. 태준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혜는 세계 3대 주얼리 공모전에서 전 부문을 석권하는 전무후무한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지혜 작가 역사상 최초 전 부문 석권의 신기록. 한국 주얼리 디자인의 새 지평을 열다. 신문 헤드라인들이 화려했습니다. 파리 시상식에서 지혜가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모든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준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영광이에요. 박수가 우레와 같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께 이 상을 바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 세공 기법을 세계에 알릴 수 있어서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지혜의 수상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유리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연일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야, 사기꾼. 또 누구 속일 생각이야? 한 수감자가 유리를 밀쳤습니다. 지혜 대표님 뉴스 봤지? 세계적인 상까지 받으시던데? 넌 평생 여기서 썩을 거야. 다른 수감자가 조롱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유리가 구석에 웅크리며 떨었습니다. 피해자? 웃기지 마. 내가 한 짓이 얼마나 나쁜지 알아? 지혜 대표님 같은 분을 속이려 했으니 천벌 받는 거야. 지혜라는 이름만 들어도 유리의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공포에 떨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지혜는 아버지의 비밀 금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오래된 편지지에 적힌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금맥이다.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더 소중한 건 사람들의 진심이란다. 그 마음을 얻으면 진짜 부자가 되는 거야. 그걸 절대 잊지 마라. 지혜가 유언장을 가슴에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지혜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사진에 절했습니다. 복수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게 더 큰 가치라는 걸 깨달았어요. 태준과 지혜는 함께 대규모 자선 경매를 열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수익금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돈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지혜가 기부금 목록을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고아원과 양로원에도 나눠서 지원해 주시고요. 지혜 대표님의 따뜻한 마음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복지관 관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성공한 분이죠. 돈만 많은 게 성공이 아니라. 언론에서는 지혜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완벽한 모범 사례라고 극찬했습니다. 재벌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하다니 정말 본받을 만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희망적이에요. 시민들의 찬사와 존경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창가에 서서 한때 자신을 괴롭혔던 박금자의 독설들을 차근차근 떠올려 봤습니다. 가난뱅이, 복도 없는 년, 쓰레기 같은 며느리. 그런 악독한 말들이 이제는 한 조각의 먼지처럼 아무런 상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그 사람들의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아. 지혜가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이런 거구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 지혜의 회사 건물 전체에 빨간 경보등이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해외 해킹 조직의 대규모 공격을 받고 있어요. 뭐라고? 지혜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서버가 마비되고 있고 금고 보안 시스템도 뚫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새로운 거대한 위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내게 이런 짓을. 지혜의 눈에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잠시나마 찾았던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회사 보안실은 비상 상황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러 대의 모니터에서 빨간 경보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해킹 공격이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보안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보고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지혜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IP 추적 결과 동유럽 쪽에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우회하고 있어서. 금고는 안전해? 지금은 괜찮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방화벽이 계속 뚫리고 있어요. 지혜가 급히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 씨, 회사에 비상사태가 생겼어요. 당장 와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바로 갈게요. 태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1시간 후 태준이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태준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누군가 체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하려는 것 같아요. 지혜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때 보안팀장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물류 창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뭔 일이야? 금괴 운반 트럭이 습격당했습니다. 무장 괴한들이. 지혜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마나 털렸어? 수천억 원어치 금괴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준이 지혜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해요.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이건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이 한 짓이에요. 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부 정보요? 설마 직원 중에. 민호예요. 감옥에서 만난 조직과 손을 잡은 거예요. 지혜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도진 검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뭐라고? 지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의식불명 상태라고. 지혜가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오빠, 오빠가. 태준이 급히 지혜를 부축했습니다. 병원으로 가요. 빨리.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지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제발 깨어나요. 저한테는 오빠밖에 없어요. 의사가 나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뇌출혈이 심합니다.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주세요. 태준이 의사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오빠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박금자가 기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지혜가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박금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 시어머니로서 모든 걸 봤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 행위를 봤나요? 세금을 안 내고 숨겨둔 금이 엄청 많아요. 국세청에서 조사해야 해요. 박금자가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뉴스에서 이 내용이 대서특필되자 지혜의 회사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태준의 투자회사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태준 씨, 주주들이 난리예요. 지혜 대표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태준의 부사장이 긴급히 보고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혜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지혜 씨를 포기할 생각 없어요. 태준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한편 지혜는 더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믿었던 수석 디자이너 정 실장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정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 소리예요? 저희 신제품 도안을 누군가에게 팔았어요. 지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 실장, 왜 그런 짓을? 제 아들이 큰 병에 걸려서 수술비가 급했어요. 그 사람들이 거액을 줄 테니까. 정 실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민호와 연결된 조직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말려든 거예요. 지혜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상 증세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주얼리 디자인을 하던 중 갑자기 앞이 흐려졌습니다. 뭐지? 지혜가 눈을 비비며 당황했습니다. 뭔가 안개가 낀 것 같아. 태준이 급히 지혜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시력 저하입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일시적이라는 게 얼마나 걸려요?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으면 영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 눈을 쓰는 일은 피하셔야 해요. 지혜에게는 치명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주얼리 디자인이 생명인 그녀에게 시력 문제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태준 씨,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지혜가 절망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예요. 태준이 지혜를 격려했습니다. 종로 귀금속 협회에서도 지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지혜 회장의 자격 정지를 논의합니다. 김 부회장이 임시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각종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회장직을 정지해야 합니다. 협회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해요. 반대 세력들이 지혜를 몰아내려 공격적인 투표를 준비했습니다. 민호는 조직의 힘을 빌려 일시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대담하게 지혜를 찾아왔습니다. 지혜의 집 앞에서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나 나왔어. 민호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혜가 시야가 흐릿한 채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어? 민호가 조롱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다 알고 있어. 뭘 원해요? 지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간단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내놓으면 도진이 형의 목숨은 살려줄게. 민호가 협박했습니다. 뭐라고? 도진이 형 사고도 우리가 꾸민 거야. 언제든지 생명 유지 장치를 끌 수 있어. 지혜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선택해. 돈이냐 가족이냐. 민호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출소한 유리도 민호의 범죄 조직에 합류했습니다. 지혜의 디자인을 도용한 가짜 저가 제품을 시장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디자인 똑같이 베껴서 10분의 1 가격으로 팔아. 유리가 공장 사람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혜 브랜드는 완전히 망할 거야. 가짜 제품들이 시장에 나오자 지혜의 브랜드 가치는 급속도로 추락했습니다. 경쟁 업체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회사 지분을 헐값에 사들이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완전히 접수해버려. 대기업들이 지혜의 회사를 사방에서 압박했습니다. 지혜는 어두운 집안에서 홀로 앉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야는 점점 더 흐려졌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하죠? 지혜가 아버지의 사진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혜야, 가장 어두운 곳에서 진짜 보석의 광채를 찾아라.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래, 아직 포기하면 안 돼. 지혜가 시야 대신 손끝의 감각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다져진 장인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눈이 안 보여도 할 수 있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지혜가 작업대에 앉아 손으로 금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지혜를 찾아왔습니다. 지혜 씨, 괜찮아요? 태준 씨, 저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태준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어떻게 해요? 주주들이 당신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당신이 더 중요해요. 태준의 진심 어린 말에 지혜가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혜는 자신에게 닥친 이 모든 재난이 누군가 정교하게 설계한 음모임을 직감했습니다. 분명 배우가 따로 있어. 민호 혼자서는 이런 큰 일을 할 수 없어. 지혜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자원을 걸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해. 지혜의 눈에 다시 투지가 타올랐습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 승부야. 모든 걸 걸어보자. 지혜가 결심에 찬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시야가 완전히 흐릿한 상태에서도 밤을 새워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손끝의 감각만으로 미세한 표식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표식이라면 현미경 없이는 절대 보이지 않을 거야. 지혜가 골드바 하나하나에 정교한 마킹을 했습니다. 각 금괴마다 고유한 번호와 특수 암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훔쳐가든 반드시 추적할 수 있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기법이야. 지혜의 손놀림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장인의 혼이 손끝에 살아있었습니다. 지혜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김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혜가 쉬지 않고 계속 작업했습니다. 이 표식들이 모든 걸 뒤바꿀 거예요. 반드시 증거를 잡을 수 있어요. 태준이 24시간 지혜의 곁을 지키며 도왔습니다. 지혜 씨, 이렇게 무리하시면 몸이 견디지 못해요.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예요. 놓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거예요. 지혜가 손에 든 정밀 조각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지혜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전 세계 귀금속 블랙마켓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지혜 씨, 도난당한 금이 동유럽 루트로 흘러가고 있어요. 태준이 태블릿 화면을 지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벌써 3곳의 거래소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어떤 움직임이요? 우리가 분실 신고한 금과 똑같은 순도와 무게의 금괴들이 거래되고 있어요. 태준이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죠? 지혜가 확인했습니다. 곧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고용한 국제수사 전문가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고마워요, 태준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정말 못 해냈을 거예요. 지혜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한편 지혜는 내부 스파이였던 정 실장을 이용해 완벽한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정 실장,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지혜가 정 실장을 은밀한 장소로 불러냈습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상을? 정 실장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지금은 사과할 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짜 정보를 흘려주세요. 지혜가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가짜 정보요? 네, 새로운 금고가 강남 한복판에 있다고 말하세요. 거기에 제 모든 금을 보관한다고요. 지혜가 정 실장에게 자세한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한자리에 모이도록 유인하는 거죠. 지혜의 계획이 정교했습니다. 그들이 나타나는 순간 경찰과 검찰이 일망타진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흘려보겠어요. 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진이 5일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지혜야, 여기가 어디지?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도진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들이 언제 깰지 모른다고 했는데. 지혜가 도진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고 난 거 기억나? 누군가 오빠 차를 들이받았어요. 아, 맞아. 그때 트럭이 갑자기. 도진이 천천히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지혜야, 그게 우연이 아니야. 사고가 민호의 사주였다는 증거를 찾았어. 도진이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 건물 CCTV를 분석했거든. 트럭 운전자가 사고 직전에 누군가와 통화한 기록이 있어. 정말요? 그 통화 상대가 민호와 연결된 조직원이었어. 블랙박스 영상도 복구했고. 도진이 힘겹게 설명했습니다. 오빠, 무리하지 마세요. 일단 회복부터 하세요. 아니야,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야. 이 증거를 즉시 검찰에 제출해야 해. 도진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민호를 다시 구속해야 하고 배후 조직도 모두 잡아야 해. 지혜는 전국 생중계되는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야가 흐릿한 상태에서도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오늘 저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가 거짓임을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지혜가 기자들 앞에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박금자 씨가 제출한 증거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조작된 영상의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영상들은 최신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된 완벽한 가짜입니다. IT 전문가가 무대에 올라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음성 변조와 얼굴 합성 기술을 사용해 마치 이지혜 대표가 불법 행위를 하는 것처럼 만든 조작품입니다. 원본 영상과 조작 영상을 비교해 보시면 차이를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박금자 씨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KBS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네, 저를 모함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지혜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박금자 씨는 제가 가진 재산에 눈이 멀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라고 보시나요? MBC 기자가 추가 질문했습니다. 제 전 남편 강민호와 그와 결탁한 조직 폭력배들입니다. 곧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민호는 훔친 금을 현금화하려다 지혜가 설치한 함정에 걸렸습니다. 이 금괴들 모두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민호가 명동의 한 암시장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금액이 상당하네요. 어디서 난 금인지 확인 좀 해야겠어요. 브로커가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냥 제가 오래전부터 모아둔 거예요. 투자용으로요. 민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정밀 검사를 하자 지혜가 새긴 특수 표식이 발견됐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금괴에 뭔가 새겨져 있어요. 브로커가 확대경을 들여다봤습니다. JH20240001 이건 뭔가요? 그런 건 상관없잖아요. 그냥 금 가격만 쳐주세요. 민호가 초조해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표식?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브로커가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아, 이거 국제도난 신고된 금이네요. 경찰에 신고 들어온 거예요. 브로커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 없어요.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즉시 국제형사기구에 신고해야겠어요. 브로커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 귀금속 거래소에서 동시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코드 레드, 도난 금괴 발견, 즉시 추적하라. 표식번호 JH-2024-1 확인됨. 민호는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유리는 민호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민호야, 우리 같이 해외로 도망가자고 약속했잖아. 유리가 민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약속?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어? 민호가 유리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에 혼자서라도 빨리 도망가야겠어. 이 배신자야. 나를 미끼로 쓸 생각이었구나. 유리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모든 계획들이 거짓말이었어? 거짓말? 애초에 너도 사기꾼이잖아. 서로 이용한 거지 뭐.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할 때야. 복수심에 불타는 유리는 민호의 모든 범죄 증거를 지혜에게 넘겼습니다. 이 USB에 민호가 지금까지 한 짓이 다 들어있어요. 유리가 지혜의 사무실을 찾아와 USB를 건넸습니다. 왜 이런 걸 저에게 주는 거예요? 지혜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호가 저를 완전히 버렸어요. 이제 복수하고 싶어요. 유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횡령 증거부터 폭력 조직과의 모든 연락 기록까지 들어있어요. 은행 계좌 정보, 범죄 계획 녹취록, 심지어 살인 교사 증거까지 모든 게 있어요. 유리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지혜는 되찾은 금괴들을 협회 임시총회에서 공개하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잃어버린 모든 금을 되찾아왔습니다. 지혜가 협회 대회의실에서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 수십 개의 금괴가 반짝이며 놓여 있었습니다. 도난당했다고 알려진 금괴들이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협회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김 부회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만이 알 수 있는 특수 표식을 미리 새겨뒀거든요. 지혜가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이 표식은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저만 새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혜가 확대된 금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범인들은 이 표식의 존재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쉽게 추적할 수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역시 종로의 진정한 주인이세요. 정 이사가 감탄했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했던 기업들은 오히려 지혜에게 역공당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회사들을 인수하겠습니다. 지혜가 변호사들과 함께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금이 있으신가요? 상대편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진짜 실력과 신용이 어떤 건지 보여드릴 때가 됐네요. 지혜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금으로 여러분 회사까지 통째로 사버릴 수 있어요. 박금자는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전 재산을 압류당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우리 집도 저축도 모든 게 날아갔어. 박금자가 텅 빈 집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경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금자 씨,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박금자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저는 그냥 시어머니였을 뿐이에요. 지혜가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하지만 법은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변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경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인천 부두에서 중국행 밀항선을 타려다 도진의 지휘 아래 대기 중이던 경찰들에게 체포됐습니다. 강민호 횡령, 폭력행위,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도진이 직접 체포영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안 돼. 나는 억울해. 지혜가 나를 모함한 거야. 민호가 필사적으로 발악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요. 당신 휴대폰에서 나온 녹취록만으로도 충분해요. 도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조직폭력배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모두 복구했거든요. 그건 협박받아서 한 거야. 민호가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법정에서 변명하세요.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됐으니까요. 재판에서 민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가 엄중하게 선고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배우자를 배신하고 폭력 조직과 결탁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생 사회에 나올 수 없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민호가 법정에서 완전한 정신적 붕괴를 일으켰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민호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지혜는 시력 회복을 위한 최고 난이도의 정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담당이가 미소 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세상이 다시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태준 씨, 보여요. 정말 선명하게 보여요. 지혜가 기쁨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태준이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실 TV에서 첫 번째로 본 뉴스는 악인들의 구속 소식이었습니다. 종로 금괴 사건 전모 완전 해결, 주범들 중형 선고, 강민호 무기징역, 박금자 징역 5년 확정. 지혜가 길고 긴 복수를 마침내 완성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지혜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리는 귀금속 업계에서 영구 제명됐습니다. 오유리는 업계 출입을 평생 금지한다. 협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꾼이라는 낙인은 평생 지울 수 없을 겁니다. 업계 관계자가 단언했습니다. 유리는 이제 극심한 빈곤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지혜는
모든 배신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봤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났구나. 진정한 정의가 실현됐어. 지혜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모든 복수를 마쳤어요. 이제 평화롭게 쉬셔도 돼요. 태준이 지혜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지혜 씨, 이제는 복수가 아닌 우리만의 행복을 생각해요. 태준이 다시 한번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평생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복수의 긴 터널 끝에서 지혜는 마침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1년 후 지혜와 태주는 종로 귀금속 거리에 낡고 허름했던 상가들을 모두 매입하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드디어 완성됐네요. K주얼리 테마파크. 태준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젊은 장인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게 제가 정말 원했던 거예요. 지혜가 새롭게 단장된 거리를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전통 공방들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곳은 처음일 거예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완벽하게 어우러진 건 아버지께서 꿈꿨던 모습이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지혜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민호는 지혜와 태준의 화려한 결혼 소식을 TV로 접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는 종로 대성당에서 열린 성대한 결혼식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종로 귀금속계의 여제 이지혜 대표와 글로벌 투자그룹 CEO 태준 씨가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화면 속 행복한 지혜의 모습을 보며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축복을 제 발로 걷어찬 거구나. 민호가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박금자는 지혜가 베푼 최소한의 자비로 노인 복지관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박 어르신. 복지관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금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최저 생계비가 지혜에게서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나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구나. 박금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했어.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참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박금자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딴 종로 장인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해요. 지혜가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금보다 더 값진 것은 교육과 기회라고 생각해요.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자죠. 언론과 시민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유리는 길거리에서 싸구려 가짜 액세서리를 팔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가짜 반지 싸게 팔아요. 유리가 초라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단속반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무허가 장사하면 안 됩니다. 제발요.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유리가 울며 빌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지나갔습니다. 저 사람 예전에 TV에 나온 사기꾼 아니야? 지혜 대표님 속인 그 여자 맞네. 유리는 과거에 자신이 누렸던 가짜 영광을 그리워하며 점점 정신이 이상해져 갔습니다. 도지는 검찰청에서 핵심 요직으로 승진했습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존경받는 검사가 되었습니다. 도진 검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배 검사가 인사했습니다.
고생은 무슨 당연한 일이죠. 도진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주말마다 지혜의 집을 찾아가 가족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이 도진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지혜야, 요즘 어떻게 지내? 오빠 덕분에 행복해요. 정말 고마워요. 지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파리 주얼리 박람회에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의 진심입니다. 지혜가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강연했습니다. 저는 한때 배신과 절망을 경험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과 권력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지만 진실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청중들이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이지혜야말로 진정한 리더다. 이런 철학을 가진 사업가가 있다니 놀랍다.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지혜와 태준의 성대한 결혼식 날 종로의 모든 상인들이 거리로 나와 축하했습니다. 지혜 대표님 만세. 행복하세요. 사람들이 금빛 꽃잎을 하늘에 뿌리며 축복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이런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어요. 지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감격했습니다. 당신이 받을 만한 대우예요. 앞으로 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예요. 태준이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정재계 인사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지혜 대표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이런 분이 우리나라 보물이지.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5년 전 박금자에게 맞았던 뺨에 희미한 흉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흉터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지혜가 흉터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그 아픔이 나를 꺾지 못하고 오히려 더 단단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줬어. 지혜가 과거의 상처를 받아들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혜의 주얼리 브랜드는 파리와 밀라노 등 명품의 본고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습니다. 한국의 미를 세계에 제대로 알렸네요. 브랜드 매니저가 보고했습니다. 유럽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정말 좋아해요. 주문이 밀려 있어요. 한국 전통 세공 기법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지혜의 브랜드는 이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10년 후 민호가 만기 출소했습니다. 지혜의 거대한 사옥 앞을 서성이다가 경비원에게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경비원이 수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불황자는 여기서 어슬렁거리지 마세요. 경비원이 민호를 밀어냈습니다. 민호는 멀리서 빛나는 이지의 주얼리 간판을 보며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거야? 지혜는 태준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예쁜 딸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빠처럼 금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줄까? 아니에요, 엄마. 저는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법을 먼저 배우고 싶어요. 7살 서연이가 똘똘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지혜가 깜짝 놀라며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똑똑하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금보다 더 귀한 건 사람의 진심이라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서연이가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태준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모든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혜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지탱해주는 마음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종로 거리에는 평화로운 저녁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길고도 험난했던 복수와 용서,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됐습니다. 지혜의 삶은 이제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증오가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희망은 다음 세대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지혜의 파란만장한 복수와 용서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난한 며느리로 무시받던 지혜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 배신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며 마침내 진실한 사랑까지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한 여인이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성장의 드라마였습니다. 때로는 복수가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결국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미움이 아닌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혜처럼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들이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려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